미리 말씀드리지만 17번부터 20번 문제들은 전부 이제 세타에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세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재무관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타랑 감마 간에는 아주 중요한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한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 17이랑 18번은 이제 세타랑 감마가 상충관계가 있다 정도로 암시하는 문제고 19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해두고 17, 18번을 풀어볼게요. 자, 물음 1번 보면은 왜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콜옵션의 델타가 작아지는지 설명을 해보래요. 자, 콜과 풋 모두 감마가 양수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감마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델타를 현물로 편미분을 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의 방향이랑 델타의 변화 방향은 일치를 하겠죠.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델타도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의 감마 자체가 양수인데 이게 감마가 델타를 현물로 미분한 거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델타도 주가의 방향과 그대로 똑같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물음 2번. 물음 2번의 이제 감마 손실을 실제 트레이딩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를 제가 담아 봤는데 어렵지 않죠? 자, 델타 중립을 했는데 델타 중립을 했을 때 이 트레이너가 입게 되는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런 거를 말하는 문제예요. 델타 중립을 해도 원래 주가가 처음에 10만 원이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10만 원으로 돌아와도 델타 중립을 잘 맞추고 있었어도 현실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초기에 저희가 콜 자체를 만기약 매도를 한 상태니까 델타 중립을 해주려면은 현물은 처음에 델타가 0.5잖아요. 5,000개를 매입을 해줘야겠죠. 근데 주가가 9만원으로 하루 하락했대요. 그러면은 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기약 마이너스를 그대로 가져가지만 델타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이때 델타가 지금 주가가 9만원일 때의 델타는 0.4라고 줬죠. 0.4.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델타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델타 중립을 맞추려면 저희가 주식을 4,000개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주식 저희가 만주를 매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주가가 다시 10만원이 됐대요. 10만원이 됐을 때 델타가 다시 0점으로 돌아왔죠. 또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또 다시 저희가 현물을 5천 단위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주 판 거를 다시 만주 매도한 거를 여기서 다시 만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9만원일 때 팔고 10만원일 때 다시 샀으니까 이 트레이딩 과정에서 순현금이 마이너스 만원 곱하기 1000주 1000만원만큼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델타 해칭 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손해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물음 3에서 말하는 문제인데 보면은 그저 주가가 원래 제자리에 돌아왔지만 트레이너는 1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매도자가 델타 해칭을 계속해서 해서 이 손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서술하라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따져보면 일단 이 콜 매도자죠. 지금 이 트레이더는 지금 콜 매도자죠. 그러니까 콜 매수자가 양의 감마를 가지니까 콜 매도자는 항상 음의 감마를 갖게 되죠.
근데 음의 감마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까 이 물음 2에서도 봤지만 이제 양수,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델타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때 저희가 현물을 팔아야 되고요. 주가가 오르면은 델타가 오르기 때문에 현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쌀 때 저희가 주식을 팔고 비쌀 때 다시 사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음의 감마는 남들과 달리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야 됩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이러한 손실이 동적 델타 해칭 과정에서 누적이 되겠죠, 손실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원인이 어떤 그릭스에서 기인하냐, 감마 그릭스에서 기인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문제 19 가면은 왜 그런지 알게 되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감마 손실이 나도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 이거를 보전받을 수가 있어요. 뭘로 보전을 받느냐? 저희가 세타로 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타는 옵션을 시간의 흐름으로 편미분을 한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음수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랑은 반대부호죠. 그러면은 옵션 매도자는 양의 세타를 가지고 있어요. 양의 세타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양의 세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발생한다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지금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이게 음수니까 콜옵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양의 세타를 포지션에서 갖고 있다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발생한다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도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고, 이게 결국에 아까 저희가 물음 위에서 구한 감마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 매도자는 이 감마 손실을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양의 세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콜옵션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콜옵션 매도자가 가치에서 이득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최종적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8번 넘어오면은 이것도 감마랑 세타랑 결국에 반대된다는 내용인데, 이건 사실 문제를 위한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빨리 풀어볼게요. 일단 콜옵션 만계약 옵션 A를 만계약 매도한 상태는 매수한 상태잖아요. 매수한 상태니까 문제에서 마이너스 세타 25,000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다가 만계약을 곱하면 현재 저희는 마이너스 2억 5천의 세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세타를 0으로 맞추기 위해서 편입해야 되는 옵션 B의 수량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보면은 옵션 B는 한 계약당 마이너스 만의 세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세타를 만들어 주려면은 B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수량은 2억 5천에서 만 개를 나누면 2만 5천 개가 되겠죠. 매도겠죠. 그래서 물음 2 보면 물음 1에서 이렇게 구한 A는 지금 처음에 완전 초기 만계약 매수였어요. 그 다음에 B에 2만 5천 매도한 상태에서 델타까지 0으로 맞춰보래요. 어차피 물음 1에서 저희가 세타를 0으로 맞췄으니까 토탈 세타는 0이 되고요. 토탈 델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A의 델타가 0.6, B의 델타가 0.4니까 0.6 곱하기 마이너스 0.4 곱하기 25,000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0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물 K는 저희가 4,000개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고, 물음 3 넘어와서 그 전체 감마를
구해보고 현물로만 델타 해칭했을 때랑 물음 위에서 구한 걸로 했을 때 감마의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가 가지는 의미를 서술을 해보래요. 자, 미리 써놨는데 봅시다. 현물로만 델타 해칭을 하면은 현물은 감마랑 세타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콜옵션 A 만계약에 대한 감마와 세타 자료만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2억 5천인 거를 콜옵션 A로만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세타 델타 중립을 맞춘 물음 2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감마를 계산해 줄 때 A랑 B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A 만개, B 2만 5천 개, 마이너스 2만 5천 개. 다음에 세타는 다 이름 자체에서 세타 중립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서로 얘랑 2.5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마는 항상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양의 감마는 항상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볼록성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채권에서 볼록성이랑 똑같은 개념. 볼록성 자체가 이자율이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을 더 높게 산출이 되게 하고 이자율이 상승할 때 채권 가격이 덜 하락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볼록성은 클수록 항상 좋은 효과만 가져다 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대급부가 바로 세타인 거야. 이 아래 경우는 더 큰 감마를 희생하는 대신에 이제 시간같이 하락을 방어하는 비용으로서 2.5의 감마를 지불을 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윗경우는 반대 경우겠죠. 감마 이익은 이런 개념이죠. 그냥 주가가 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려갈 때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플러스 이익, 그다음에 더 적은 손실을 가져가는 그런 이익이에요. 볼록성 이익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감마 이익을 가져가는 대신에 마이너스 2억 5천에 세타 비용을 지불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그 얘기는 문제 19에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9번은 좀 중요한데 일단 문제 단서 보면은 딱 이렇게 블랙쇼즈의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식이 가지는 의미가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알고 있는 블랙쇼즈 공식을 일반회로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 방정식을 풀면은 이게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희 수준에서 당연히 이거는 불가능한데 얘는 문과 수준에서도 살짝 도출을 할 만하거든요. 왜냐 얘는 사실 가정 세팅에 좀 더 가까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영상을 한번 시간이 있다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식은 이 식은 좀 가진 의미가 좀 큰데 여기서 RS 델타 얘를 한번 이항을 시켜볼게요. 이항을 시켜주면은 R로 묶이고 콜옵션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S 순서를 바꿔줬어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괄호 안에 의미하는 거는 콜옵션을 한 단위 매수를 하고 주식을 델타만큼 매도를 한 상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델타 해치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델타 중립을 한 해치 포트폴리오 상태가 됩니다. 얘가 델타 해치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델타 헤지 포트폴리오의 가치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곱해주면은 저희가 세타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S 제곱 감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오른쪽이 그냥 단순히 그릭스의 의미를 그릭스로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얘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세타로 인한 손익이 되고, 얘는 감마로 볼록성이죠. 감마 볼록성으로 인한 손익이 됩니다. 즉 헤지 포트폴리오에 무위험 이자율을 곱한 그것은 무위험 손익이 되겠죠. 이 무위험 손익은 세타 손익과 감마 손익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와 감마는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17이랑 18을 풀 때 계속 이 감마와 세타의 그 반대 관계를 언급을 했었죠. 이게 사실 이 방정식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물음을 들어가면 쉬운데, 물음 1번 볼게요. 물음 1번 보면은 일단 콜옵션 만계약을 매도를 했대요. 콜 만계 마이너스 만계 매도를 했대요. 이랬을 때 델타를 0으로 맞추는 거, 즉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죠. 지금 델타 헤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다 음수가 약간 붙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얘는 콜 한 단위 매수에 대해 주식을 델타만큼 매도하는 건데, 물음 1에는 이제 콜을 매도하고 주식을 델타만큼 매수하는 그런 식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 반대가 일단 된다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현물 S는 현물 S는 저희가 콜옵션 델타가 지금 0.6이니까 6,000개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태죠. 이랬을 때 총 투자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총 투자액은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콜옵션 현재가 다 줬고 주가도 다 줬으니까. 참고로 콜옵션은 제가 그 균형가에 맞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또 이게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총 투자액은 5천만 원이 되고요. 이랬을 때 목표 무위험 수익 금액을 구하래요. 현재 시점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혹시 헷갈릴까봐 대놓고 무위험 이자율의 그 총 투자액 5천만 원을 곱하라는 식으로 다 줬는데, 이거에 대해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무 관리를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연속복리니까 총 투자액 5천만 원에 대해서 기대 수익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연속복리 하에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로 보면은 이게 맞는데, 지금 제가 약간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 방정식 자체에서 R이 의미하는 게. 근데 여기서는 사실 중요한 게 이 1년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DT 단위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으면은 너무 대충 흘겨 들으셔도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V라는 총 투자액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완전 짧은 기간만큼 번다면은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이 5천만 원에다가 R에다가 DT를 곱한 게 엄청 짧은 시간 동안에 이자가 될 거예요. DT가 0으로 갈 때.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 DT 기준에서 계산된 거를 연수익으로 돌리면은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DT가 원래 식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VR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고,
이 블랙쇼즈 편미분 방정식에 있는 R이 그대로 들어간 이유도 사실 이거를 저희가 DT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 연속 공리에서 이 R승으로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목표 무위험 수익액은 5천에 5%를 단순히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5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2를 넘어가면은 뭐 2분의 1 여기 그러니까 감마항 쪽은 주가 변동성이 발생하는 옵션에 뭐 감마 효과 볼록성이 기대값을 의미를 한대요.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튼 최 차장이 구축한 콜옵션 매도 기준에서 이 발생하는 총 감마 비용을 구하래요. 왜 비용일까요? 일반적이 아니라 콜옵션은 풋옵션이든 매수자 입장에선 양의 감마인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음의 감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감마는 비용으로서 발생을 하겠죠. 일단 현재 토탈 감마를 구해줄게요. 콜옵션 만기약 현물은 감마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무릎 1에서 저희가 현물을 6천 매입을 했어도 감마는 콜옵션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콜옵션 감마를 토탈 감마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감마 손실을 계산을 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지금 시그마 제곱이 0.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만 원이죠. 만 원에 제곱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4가 들어가주면은 마이너스 800만 원인 거를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따라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무릎 3도 그 위에 방정식 어차피 식 줬으니까 그걸 통해서 세타를 역산을 해주면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거 다 세타만 남겨놓고 이항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돼요. 해주면은 얘는 일단 콜옵션 1000원에 이자율 5%인 50 여기는 델타가 0.6이고 주가가 만원이니까 6,000원에 5% 곱한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시그마 제곱이 0.049 S 제곱이 만 곱하기 만이고 그 다음에 감마가 지금 0.0004이기 때문에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800이 나옵니다. 800이 나와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05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콜옵션 한 단위 매수에 따른 감마 양이죠. 그 다음에 무름 1과 무름 2의 결과를 결합해서 이제 총 가치 변동의 기대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감마 손실은 위에서 무름 2에서 구했으니까 여기서는 세타 이익이겠죠. 저희가 매도자니까 세타 이익만 구해주면 돼요. 세타 이익은 보면은 그냥 세타 자체니까 토탈 세타를 저희가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최 차장 입장에서의 토탈 세타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50이니까 그냥 1050에 콜옵션 만기약이 돼서 1050만 원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뭐 이게 세타 손익이랑 감마 손익을 더했을 때 이게 목표 무위험 수익액이 되는지를 한번 보이래요. 근데 어때요? 지금 세타 손익 플러스 1050 감마 손익 마이너스 800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무릎 1에서 구한 목표 수익이랑 똑같죠? 당연하겠죠. 왜냐면 저희가 세타 자체를 이식을 통해서 구했는데 이게 무릎 1에서 구한 거고 이게 무릎 2에서 구한 거니까 무릎 3에서 이거 역산해서 구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를 일참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옵션 매도자가 감마 손실, 물리적인 현금 손실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금 손실이 감마 손실을 의미를 해요. 아까 언제였죠? 문제 17번에서 보였잖아요. 그 9만 원 떨어지고 10만 원 다시 올라왔는데 주가는 그냥 그대로 회귀했는데 거기서 물리적인 현금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동적 해지를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원동력을 서술을 하래요. 뭐겠어요? 그냥 옵션 매도자는 음의 간말을 갖는데 음의 간말을 가지는 경우에 이 방정식에 의해서 양의 세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동적 해치 포트폴리오는 세타 손익 어차피 고정값이 고정이 돼 있는데 그 250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어차피 감마 손실이 있다 해도 세타 손익이 그 무위험 손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다 메꿔주니까. 그러니까 감마 손실로 손해를 입어도 세타 이익이 보전을 해주죠. 보전을 해주는데 세타 이익이 이게 총 포트폴리오 투자액의 무위험 수익률을 곱한 것만큼 수익이 나도록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감마 손실로 옵션 매도자가 손해를 입어도 그 동적 해지를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세타 이익이 보전을 해주니까 얼마만큼? 무위험 수익률만큼 해주니까 이거를 감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좀 설명 안 하려 했는데 좀 큰 관련은 없어요. 근데 혹시 문제 같은 거 막 풀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평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궁금했던 점이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수험생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콜옵션을 매수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콜옵션 매수를 현물 매수와 무위험채 매도를 통해서 복제를 할 수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은 ND1만큼 복제하고 얘는 ND 그러니까 액면가를 가지는 그 채권을 액면가를 행사가로 가지는 채권을 ND2만큼 매도하면 복제를 할 수 있어요. 연속에서는 뭐 이항에서는 알아서 세팅을 하면 되고. 근데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거 복제를 했다고 쳐요. 근데 델타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델타까지는 항상 일치시켜줬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델타까지는 완전 복제되는 걸 막 인정을 하는데 이 감마나 세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제가 안 되거든요. 이쪽 감마 항상 0이고 이쪽은 채권의 세타만 있어서 이쪽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실 성립이 안 해요. 이 두 경우는. 그래서 이게 궁금을 했어요. 왜 이런데 복제를 했다고 칭을 하지? 근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 동적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다 완벽하게 맞춰져 있잖아요. 맞춰져 있으면은 이항 모형으로 설명을 할게요. 주가가 이렇게 뭐 두 기간 모형에서 이 시점에 오르면 저희가 원래 콜옵션 델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 수량을 조정하고 채권 수량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를 푸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애초에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이유가 복제를 했을 때 이 감마랑 세타는 다르기 때문에 콜옵션만 들고 있을 때는 가격 변동이 감마랑 세타에 의해서 달라지고 이 주식과 무위험 채권을 들고 있을 때의 가격 변동은 감마랑 세타 때문에 이 콜옵션이랑 가치가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르게 변하는 가치를 추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이항 모형에서는 이 매 주가가 변동하는 시점마다 그 따라가서 동적 해지를 해주는 거고 이런 연속 모델, 블랙쇼즈 모델 같은 데서는 연속적으로 동적 델타 해칭을 저희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실시간으로 몇 초마다 변할 때마다 저희가 델타를 계속해서 변화를 일치를 시켜줘야 감마와 세타의 차이로 인한 이 두 포트폴리오의 이 불일치를 저희가
일치를 시켜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베가랑 로우나 이런 것들 뭐 더 고난도 뭐지 고차항이라고 하나, 고차 그릭스 같은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약간 좀 베가나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따로 계산한 느낌이 있고, 애초에 블랙쇼즈 방정식은 세타, 델타, 감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 있는 세 가지 그릭스로만 저희가 세팅을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이 변동성 지표에 대해서까지 사실 복제를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블랙쇼즈의 근본적인 이 모델 하에서는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살짝 좀 더 실무 쪽 퀀트 쪽 얘기로 들어가야 그런 것까지 약간 논할 수가 있고, 이 블랙쇼즈의 이론적인 모델링 하에서는 사실 이거를 논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문제로 돌아갈게요. 물음사가 남았죠. 물음사 간단한데, 일단 연속 모델에서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연속 모델에서 만기가 남았을 때 콜옵션은 이론상 절대 0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항 모형에서는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항 모형 같은 경우 만기가 남아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번 변하는 거 있을 때 여기가 00이면은 주가가 한 번 하락했을 때 만기가 1년 남아도 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항 모형이랑 분포가 다르잖아요. 주식 수익률 분포가 연속 모델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가는 콜옵션은 0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정식에 따르면은, 자, 델타도 0을 맞춰야 되고, 세타도 0을 맞춰야 되고, 델타도 0을 맞춰야 되고, 감마도 0을 맞춰야 되면은 사실 이자율이 양수인 한 콜옵션이 0이 돼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양수인 하에서 블랙쇼즈 모델 하에서는 저희가 그 콜옵션이 0원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델타, 감마, 세타 해지는, 세타 중립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써주시면 돼요. 식상 델타, 감마, 로우를 0으로 만들면은 콜옵션 자체가 빵원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델타, 감마, 베가 해지 같은 거는 가능한데, 세타까지 해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0번은 당연히 여러분이 탈중앙화를, 거래소를, 그 구조를 100%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눈치가 있으면 풀고 없으면은 그냥 학습하는 용도로 쓰라라고 만들어 봤어요. 아마 이게 시험에 뭐 올해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먼 미래에 나온다 해도. 근데 굉장히 이제 재밌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옵션의 크릭스랑 연결을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응용도 될 수 있구나, 옵션의 그릭스가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쓰일 수 있구나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짜봤어요, 문제를. 아무튼 탈중앙화 거래소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탈중앙화 거래소의 반대는 당연히 이제 중앙화 거래소겠죠. 중앙화 거래소는 뭐냐? 중앙에 이제 매수 매도 호가를 관리하는 중앙 관리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로 업비트나 빗썸 같은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중개자예요. 매수자랑 매도자를 모으고 얘네들의 이 호가를 체결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반대로 탈중앙화 거래소는 뭐냐? 업비트나 빗썸처럼 시스템이나 전산망, 인적 자본 같은 거를 다 때려 넣어서 이 중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풀을 만들어요. 유동성 풀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하고 이제 공급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급 수수료, LP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형태인데, 왜 지급을 해야 되는지는 물은 사례 보면 알게 돼요. 아무튼 얘네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LP라는 사람들, 개인들이 여기다가 X제와 Y는 현금이라고 할게요. 사실 X제, Y제 해도 되는데 웬만한 경우 현금이 비현금성 자산을 풀로 가지거든요. 아무튼 얘네들이 공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LP가 X제는 어떤 뭐 상품이라고 하고 Y는 저희가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할게요. X와 Y가 X는 100개고 Y는 현금 단위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LP가 이거를 이 풀 안에 투자를 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X제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와서 X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X제를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할 수가 있냐? 지금 X제 가격은 이런 유동성 풀 안에서 이 안에 있는 현금이랑 X제로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 시장과 단절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X제의 가격은 현재 들어있는 Y제에서 X제 수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10,000원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이제 어떤 개인이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자유롭게 들어와서 X제를 10,0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를 샀다고 쳤을 때 이 시장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000원의 현금을 유입을 했으니까 Y는 101만 원이 되고요. X제는 다시 하나가 줄었어요. 얘가 가져와서 99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10,0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다음 사람이 X제를 한 단위를 구매를 하려면은 잠시만요. 이제는 10,000원이 아니라 1,202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을 이 동그라미 풀 안에만 한정시키는 중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런 거래소를 저희가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해요. 되게 재밌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외부 시장 전체의 시장과는 단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외부에서의 가격 변화 산정이나 이 유동성 풀 안에서의 가격 변화 산정이 살짝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또 LP들이 이런 외부 시장과의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래 수수료를 뭐 감당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의 가격 조정은 진짜 이 안에 있는 X제와 Y제의 비율로만 결정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물음 1 바로 풀어볼게요. 지금 아무튼 지금 Y제는 1,000만원, X제는 1,000단위가 있으니까 10,000원이겠죠? X제 한 단위는. 그래서 현재 P는 10,000원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물음 1에서 줬죠. 현재 가격 10,000원 그냥 줬어요. 그랬을 때 델타랑 감마의 수치를 구해버려요. 가치 함수에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LP라는 것을 먼저 보면, 일반적으로 콜옵션의 델타는 저희가 이 콜이라는 옵션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편미분을 한 값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는 저희가 콜옵션에 대응하는 것을 가치함수 LP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미분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미분의 기본이 되는 대상은 기초자산인데, 여기서의 기초자산은 저희가 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100인 거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미분한 다음에 P에다가 만을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감마 LP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런 기호를 쓰시면 좀 폭력적이니까 이 LP를 구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얘를 P에 대해 한번 미분을 더 해주면 됩니다. 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005가 나와요. 아무튼 LP 같은 경우 델타는 양수고 감마는 음수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콜 매수 콜 매도 풋 매수 풋 매도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풋 매도자의 방향성과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물음이 가볼게요. 물음 2에서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요구하는 거, 비영구적 손실을 구하래요. 사실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비영구적 손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LP가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투자를 함으로써 가격이 똑같이 변하더라도 이 밸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 유동성 풀이라고 표현할게요. 유동성 풀이 예치를 안 하고 그냥 XZ 100과 현금 100만 원을 보유했을 때랑 유동성 풀에 XZ랑 YZ를 보유했을 때 가치가 똑같이 변해도 이게 평가되는 그 총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뭔 소리인지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 이거를 저희가 IL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비영구적 손실을. 일단 IL을 구해주려면은 첫 번째로 풀 예치 가치를 구해줘야겠죠. 풀 예치 가치는 2만에 루트 P로 평가되는데 지금 14,400원이니까 240만원이 되고요. 그래서 240만원 빼기 단순 보유 가치인데, 단순 보유 가치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그냥 현금 100만원을 처음에 들고 있었고 XZ 100단위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14,400원이 됐으니까 외부에서 그냥 유동성 풀 밖에서 그냥 이걸 들고 있었다면은 진짜 간단하게 244만원으로 평가가 됐겠죠. 근데 이 차이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만원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일단 동그라미 2에서 살펴보면은 저희가 가치 함수의 변동을 이게 2차 근사를 통해서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자, 계산식이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델타 VLP는 근사, 정확히 말하면 근사가 되는데, 델타 LP가 아까 얼마였죠? 100이었죠? 100에다가 델타 P가 지금 4,400원인가요? 4,400원이 되고, 감마항의 변화 같은 경우를 구해주면 2분의 1에 감마가 마이너스 0.005였죠. 이걸 곱해주고 델타 P 4,400원에 제곱을 곱해준 거를 구해주면 되는데, 얘를 구해보면은 39만 1,600원이 나오고요. 단순 보유일 때 델타 홀드를 구해주면, 단순 보유일 때 가치 변동을 구해주는 거예요. 델타 홀드의 의미가 100 곱하기 4,400이 되니까 그냥 440만원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44만원이죠. 440이라 썼네요. 44만원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 44만원은 200만원에서 244만원이 된 단순 보유 가치일 때 변동액을 의미를 하고요. 이 근사된 게 완벽히 근사되면 40만원이요. 이 40만원이라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오차항이 지금 8,400원이 오차인 거죠. 이 40만원은 얘의 변동액을 저희가 바로 구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만 마이너스 4만 엄밀히 말하면 이 8,400 오차 빼고 마이너스 31,600원이긴 한데, 마이너스 4만에 대한 이 영구적 손실이 본질적으로 어느 그릭스에서 파생이 됐나요? 볼록성의 그릭스인 감마에서 파생이 됐죠. 왜 그런지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장, 그냥 외부 시장에서 보유하는 모든 현금과 그냥 현물 X는 감마를 가지지 않아요. 그죠? 감마 값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선형 계산인 델타로만 구한 가격 변화가 그대로
가격 변화로 흡수가 다 되고요. 근데 이 유동성 풀 안에서는 이 감마 효과로 여기 있는 이 감마 효과로 인해서 4만 원만큼의 더 마이너스 IL 손실이 난다는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유동성 풀 안에서 가치 함수가 일반적인 XJ 현물은 XJ에 대해 감마가 0이지만 가치 함수 안에서는 감마가 음수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감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IL 손실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근사값까지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만 오차항이랑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내용이 물음 4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물음 3을 좀 건너뛰고 물음 4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 감마가 음을 저희가 가지다 보니까 그 LP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할 유인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문제 17, 18, 19 계속 보면은 음의 감마에 대해서 세타로 보상을 해주니까 저희가 동적 해지를 할 경제적 유인이 계속 제공이 된다. 이걸 계속 말해왔는데 여기서도 그게 성립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단서에 보면은 거래소가 반드시 LP한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이 원을 그려서 유동성 풀을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LP가 Z와 X를 물론 Y도 공급을 할 수 있지만 X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X를 공급했을 때 어떤 갑이라는 개인이 이 Y를 지불을 하고 이 XZ를 냉장고처럼 꺼내올 수가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갑이 이 LP한테 수수료나 지금 LP는 제가 풋 매도라고 했죠. 풋 매도의 포지션을 했죠. 풋 옵션에 대응하는 프리미엄을 지급을 합니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P는 엄밀히 따지면은 아무것도 사실 외적으로 수취하는 게 없어요.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타 이익을 누릴 수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어디서 보전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게 아무리 중개하는 그게 없다고 하지만 이 거래소를 뭐 운영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LP한테 세타에 대응되는 뭐 풋옵션 프리미엄이죠. 풋옵션 프리미엄에 대응하는 거래 수수료, 세타 이익에 대응하는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지만 이 LP가 이 XJ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의 공정액을 어떻게 산출하냐? 바로 이 세타식을 구해서 저희가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 세타식은 참고로 문제 19에서 그 이자율에 0 넣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감마가 마이너스 0.005였죠. 다음에 주식이래. PX가 처음에 10,000원이었고요. 제곱을 씌워주고 변동성이 20%였기 때문에 이거에 또 제곱을 씌워주면은 LP가 가지는 LP 포지션이 갖는 세타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블랙쇼즈 모형을 써서 가졌어야 될 세타를 구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만원이 아니죠. 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풀의 관리자 거래소가 LP가 계속 X를 제공할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이 세타만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프로덕션 프리미엄으로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탈중앙화 거래소가 LP한테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고요. 세타의 관점에서 수수료를 산정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물음사 한 번 안 풀었죠? 총 정리를 하고 물음사 한번 풀게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는 외부 시장과 좀 단절된 LP가 재화를 공급해주고 개인이 와서 냉장고처럼 현금을 지불하고 마음대로 재화를 꺼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이 LP는 그 개인한테서, 그러니까 LP는 옵션을 매도한 포지셔닝이 되는데, 풋옵션을 매도한 포지셔닝이 되는데, 이 개인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엄밀히 수치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이 갑을 대신해서 수수료를 LP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는,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없었던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 LP가 왜 이거 XJ를 공급할 유인이 없죠? 외부와 달리 XJ가 이 가치함수 안에서 간말을 갖기 때문에 음의 간말을 보유하는 LP가 IL, 비영구적 손실 마이너스 4만 원 구했죠? 이게 발생하게 되니까 그냥 외부에 들고 있으면 되지 왜 여기 공급을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거래소는 이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싶으면은 LP한테 마땅한 값을 대신해서 세타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세타는 블랙쇼즈 모형에서 이 세타가 가져야 되는 그 공식 있죠? 그거에서 역산을 해서 우리가 또 구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문제는 그릭스 그 옵션의 그릭스가 엄밀히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가 그 그릭스의 해석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이런 시스템이 산정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좀 그릭스 자체에 대한 그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면서 그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물음삼 풀었죠. 물음삼 풀고, 물음삼 쉽죠? 물음삼 결국에 현재 토탈 델타랑 토탈 감마를 현물 외부, 그러니까 시장 외부에서, 그 유동성 풀 말고 시장에서 현물 X랑 옵션,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옵션으로 해지를 하라는 건데, 현재 토탈 델타는 100이고요. LP 입장에서 토탈 감마는 마이너스 0.005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이거를 연립해서 저희가 현물 X랑 콜옵션을 구해주면 콜옵션은 50개, 0을 만들어주면 50개 매입이 되고요. X는 125개 매도인가요? 매도가 되는 거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 풀었고, 그래서 문제 20까지 풀면 문제 20개를 쭉 풀어왔는데, 아마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2차에서 옵션을 틀릴 일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2차에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를 믿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